단 한 글자도 뚫지 못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기관 5곳이 동시에 백기를 내걸었습니다. 이란 전쟁에 미국이 한눈판 사이에 포착된 북한의 기이한 움직임, 북한의 신형 암호 앞에 미군 가족 철수까지 준비하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암호를 풀지 않고 이겼습니다. 한국의 30cm급 초정밀 위성이 외벽에 아주 작은 흔들림을 포착해냈고 그 안에서 40조 원의 비자금 내역과 숙청 명부를 통째로 털어버린 겁니다. 겁에 질린 김정은이 용산으로 긴급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넘어갈 수 없겠소? 서울 1,000만 명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그 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공개합니다. 용산입니다. 착탄 예상 지점은 용산. 누군가의 외침이 상황실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저는 콜린 하트입니다. 51살. 미국 국방부 정보분석국에서 26년을 보낸 사람이죠. 그 26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기술력이면 지구상 어떤 암호든 뚫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 확신이 가루가 되는데 정확히 36시간이 걸렸습니다. 금요일 아침 7시. 버지니아주 랭글리 중앙정보국 본부 지하 3층. 형광등이 파랗게 켜진 상황실 안에 모니터 6대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중 제일 큰 화면에 붉은 곡선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무수달리에서 출발의 동해를 가로지르고 한반도 한복판을 뚫는 궤적이었습니다. 끝점이 찍힌 곳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1,000만 명이 살아 숨쉬는 도시 한가운데였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컵 커피에서 김이 올라왔는데 한 모금도 넘기질 못했습니다. 옆자리 분석관이 수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뮬레이션 적중 확률 98%, 탄두 무게 추정 600kg, 그리고 한마디가 더 붙었습니다. 핵탄두 탑재 확률 80% 이상. 상황실 안의 공기가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20명이 넘는 분석관 가운데 입을 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26년 경력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발사 가능 시점은 누군가 겨우 물었습니다. 48시간 이내. 정밀 시각은 아직 산출 중. 이틀이 채 안 되는 시간. 화면 한켠에 서울 실시간 영상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에선 사람들이 지하철에 몸을 싣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집고 아이 손을 잡고 학교 앞에 서 있었을 겁니다. 자기 머리 위로 핵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한 채 제가 물었습니다. 북한 신형 통신 암호 해독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돌아온 건 대답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죠. 미국이 보유한 최상위 등급 슈퍼컴퓨터 3대를 72시간 연속 가동했습니다. 국가안보국 소속 암호학 박사 40명이 매달렸습니다. 결과는 제로. 단 한 줄의 평문도 건져 올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상황실 철문이 밀리면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다이앤 포스터 국장, 57세. 국방부 정보국을 22년간 지휘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녀의 얼굴은 제가 본 적 없는 빛깔이었습니다. 눈밑이 푸르게 내려앉았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밤새 1시간도 못 눈을 붙인 게 역력했습니다. 전원 주목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가 상황실을 눌렀습니다. 1시간 뒤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5개국 정보기관 수장회의가 소집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암호 분석 역량을 가진 5나라였습니다. 영국 정보통신본부는 수십 년간 평양발 전파를 감청해왔고 이스라엘 모사드는 북한 암호 체계에 관한 한 지구상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조직이었죠. 하지만 포스터 국장이 내뱉은 다음 말이 강 안의 숨통을 완전히 틀어막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5나라 전부가 북한의 새 암호를 해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한 줄도, 단 한 글자도 뚫지 못했습니다. 다시 침묵. 제 옆에 앉은 타라 윤이 작게 숨을 뱉었습니다. 34살. 저보다 17년은 어렸지만 암호 패턴 분석에서는 천재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는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라에게는 대부분의 동료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함경도 출신 이산가족이라는 것, 외할머니가 아직 저쪽에 살아 계신다는 것. 그게 이 이야기에서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빠뜨리고 있는 걸까요? 타라가 중얼거렸습니다. 포스터 국장이 상황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벽면 모니터에는 수식과 파형 분석, 그래프, 주파수 스펙트럼, 신호 잔해들이 빼곡했습니다.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은 장비들, 인류 최고의 두뇌들이 뽑아낸 알고리즘들, 전부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포스터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문제를 수학으로만 풀려고 했습니다. 연산 속도를 높이고 알고리즘을 정밀하게 다듬고 슈퍼컴퓨터에 더 많은 전력을 먹이는 방식으로. 하지만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모니터를 등지고 우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암호란 결국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논리가 아니라 심리입니다. 우리가 놓친 건 코드가 아니에요. 그 코드를 짜낸 인간의 공포, 습관, 집착을 못 읽은 겁니다.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묵직하게 짓눌렀습니다. 동시에 의문이 번졌습니다. 26년 내내 데이터와 숫자를 신봉해온 제게 심리라는 단어는 너무 흐릿하고 막연했습니다. 48시간 안에 돌파구를 열어야 합니다. 포스터 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와 똑같은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본부터 뒤집어야 합니다. 국장이 상황실을 빠져나가자 타라가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트 선배. 조심스러운 어조였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올린 방법론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보한 단말기에 속보 한 줄이 떴습니다. 무수달리 발사 기지에서 미사일 연료 주입이 개시되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연료 주입은 발사 준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포스터 국장의 목소리가 내부 통신으로 곧바로 날아왔습니다. 전원에게 알립니다. 예상 발사 시각이 앞당겨졌습니다. 48시간이 아닙니다. 36시간. 내일 밤 9시. 36시간. 내일 밤. 서울의 토요일 저녁이면 아침에는 퇴근 인파와 약속을 잡은 사람들로 거리가 가득 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핵이 떨어진다면 이란과의 전쟁이 3주째 접어들면서 미국 정보 역량의 절반 이상이 중동에 묶여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직전이었고 항공모함 3척이 페르시아만에 떠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투입할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은 정확히 이 순간을 골라 판을 벌인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붉은 포물선이 여전히 화면 위에서 서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6년간 의심하지 않았던 확신이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균열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출발선이라는 걸. 오전 9시. 국방부 긴급 브리핑룸은 숨소리조차 무거웠습니다. 오각형 배치의 회의 테이블 둘레로 5나라 정보기관 수장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마다 앞에 암호화 통신 단말기와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각국 보좌관들이 뒤편에 도열해 있었죠. 저도 포스터 국장 바로 뒤 보좌석에 앉았습니다. 타라 윤이 제 옆이었고 우리 둘은 요청이 들어오는 즉시 자료를 뽑아 건넬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포스터 국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일 전 북한이 통신 체계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기존에 축적한 패턴 데이터와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보유 해독 프로그램 전부가 무력화됐습니다. 영국 정부통신본부 수장 헬렌 크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8세. 얼음을 깎아 놓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동일한 결론입니다. 슈퍼컴퓨터 3대를 48시간 끊김없이 돌렸는데도 평문 한 글자 건지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순한 암호 변경이 아닙니다. 설계 자체가 완전히 새롭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마치 우리의 해독 절차를 사전에 분석한 뒤 거기에 맞춰서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 한마디에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북한이 서방 5개국의 암호 해독 기법을 역분석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생각하기 싫었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넘게 평양발 전파를 감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리적 계층부터 잠겨 있어요. 전파 신호의 주파수와 위상을 자체적으로 뒤섞은 겁니다. 물리적 계층 암호화. 쉽게 말하면 전파 자체를 변조해서 정보를 숨기는 기술입니다. 통상적인 해독 소프트웨어로는 신호의 접근조차 알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독일 연방정보부 대표가 탁자를 짧게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36시간 안에 발사 명령이 내려질 겁니다. 그 명령을 가로채서 해독하지 못하면 우리에겐 군사적 선택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선제 타격. 그 말이 브리핑룸 공기를 뒤흔들었습니다. 무수달리를 먼저 치겠다는 뜻이었지만 그건 곧 전면전이었습니다. 휴전선 바로 너머의 수천 문의 장사정포가 서울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선제 타격 한 발이 서울 전체를 화염 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걸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죠. 포스터 국장이 손을 들어 회의장을 눌렀습니다.
군사 옵션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정보전이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헬렌 크로스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왔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이 자리에 앉은 5나라가 전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세계 최상급 암호학자들이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어요. 대체 누가 이걸 풀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그때 타라 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34세 주니어 분석관이 5개국 정보기관 수장들 앞에서 발언권을 요청하는 건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라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입니다. 타라의 목소리가 브리핑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헬렌 크로스의 미간이 접혔습니다. 한국이요. 그쪽 기술 수준이 우리 5개국에 준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술력 문제가 아닙니다. 타라가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시각의 문제입니다. 한국과 북한은 70년 전까지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분단 이전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합니다. 우리가 데이터 더미에서 결코 잡아낼 수 없는 맥락을 한국은 체득하고 있어요. 타라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 어머니는 함경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아직 저쪽에 살아 계세요. 생사도 모릅니다. 저는 북한을 그래프와 숫자로만 봐온 적이 없습니다. 브리핑룸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곧바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타라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포스터 국장이 아까 상황실에서 했던 말이 겹쳐왔습니다. 암호는 수학이 아니라 심리라고, 코드가 아니라 사람을 읽어야 한다고. 그렇다면 북한 사람의 심리를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건 누구인가? 답은 하나였습니다. 포스터 국장이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렀습니다. 하트스. 예, 국장님. 서울로 가십시오. 그녀의 눈이 제 눈을 뚫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직접 접촉해서 돌파구를 찾으세요. 남은 시간은 36시간입니다. 가슴이 쿵하고 바닥으로 꺼졌습니다. 서울. 지금 이 순간 핵미사일이 조준하고 있는 바로 그 도시. 거기로 날아가라는 겁니까? 포스터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앤드루스 기지의 공군 수송기가 대기 중입니다. 즉시 출발하세요. 그녀의 보안 단말기에서 전송음이 울렸습니다. 백승열이라는 팀장이 현지에서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위성통신 분석 전문가 42세. 국정원 경력 20년. 이란 전쟁 때문에 중동에 정보 역량이 쏠린 마당에 한반도까지 커버할 여력이 없다는 걸 이 방에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가 유가를 하루 단위로 끌어올리고 있었고 미국 항모 세척이 페르시아만에 묶여 있었습니다. 5개국이 동시에 2개의 전선을 감당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했던 겁니다. 5개국 바깥에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눈을 가진 곳에서 브리핑룸을 나서자 복도가 소란했습니다. 국방부 직원들이 서류 뭉치를 안고 바삐 오갔습니다. 타라가 뒤를 따라오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선배?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괜찮다는 게 어떤 뜻이죠? 서울이요. 핵이 겨눈 도시잖아요. 36시간 뒤면. 타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타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죠. 그래서 가는 겁니다. 타라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제가 한국을 말한 건 진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한테 북한은 적국이기 이전에 70년 전의 가족이에요. 그 시선이 데이터에는 없는 걸 잡아낼 수 있어요. 틀리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한국도 답을 못 찾으면. 타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제 머릿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복도 끝에서 공군 대령 계급장을 단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하트 분석관이십니까? 앤드루스 기지 수송기가 대기 중입니다. 1시간 안에 이륙합니다. 서울까지 직항 14시간 소요됩니다. 14시간. 도착하면 남는 시간은 22시간. 과연 그 안에 뭔가를 해낼 수 있을까? 아니, 과연 제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긴 한 걸까? 사무실에 돌아가 보안 노트북과 태블릿만 챙겼습니다. 26년간 쌓아온 북한 관련 자료가 통째로 들어있는 장비였습니다.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 로렌과 14살 딸 케이틀린. 작년 가을 버몬트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배경 앞에서 둘이 나란히 웃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사진을 내려놓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면 발이 묶일 것 같았습니다. 앤드루스 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평범한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지금 북한이라는 단어를 뉴스 헤드라인에서나 스치듯 보겠죠. 하지만 36시간 뒤 지구 반대편 도시 하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백승열이라는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5개국이 뚫지 못한 벽에 금을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결국 허탕으로 끝나는 걸까요? 답을 모른 채로 차는 기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 남겨진 건 붉은 포물선이 찍힌 모니터와 아직 전화 한 통 하지 못한 아내의 이름뿐이었습니다. T-17 수송기의 엔진이 활주로를 울리는 순간 몸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넓은 화물칸에 좌석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거기 앉은 건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안전벨트를 잠그자 돌이킬 수 없다는 감각이 뱃속 깊은 곳을 눌렀습니다. 이륙 30초 전이라는 승무원의 안내가 흘렀고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불빛들이 미끄러지듯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땅, 익숙한 방식, 익숙한 확신. 전부 뒤로 남겨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로렌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화면에 뜬 아내의 이름을 한참 들여다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로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스에서 북한 얘기가 나오던데. 알아. 최대한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갑자기 출장이 잡혔어. 어디로?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기도 싫었고 진실을 꺼내기도 어려웠습니다. 서울이지. 로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걱정하지 마. 제가 말했습니다. 금방 돌아올게. 콜린. 로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리하지 마요. 영웅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살아서 돌아오면 돼. 눈을 감았습니다. 약속할게.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좌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버몬트 숲길을 걷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케이틀린이 낙엽을 밟으며 깔깔대고 로렌이 그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 만약 서울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면 생각을 거기서 끊었습니다. 더 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화물칸은 고요했습니다. 엔진 울림만 몸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고독과 사명감이 뒤엉킨 묘한 차분함이 찾아왔습니다. 태블릿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포스터 국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서울 도착 즉시 용산구 국가정보원으로 가십시오. 백승열 팀장이 대기 중입니다. 그 아래 프로필이 붙어 있었습니다. 백승열, 42세. 국정원 위성정보분석단장. 경력 20년. 그리고 한 줄이 눈에 박혔습니다. 아버지가 1990년대 탈북자 출신. 어린 시절을 접경 지역에서 보냄. 위성통신 분석 분야에서 독보적 성과. 탈북자의 아들. 휴전선 코앞에서 자란 사람. 북한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살과 피로 각인된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5개국이 모지언 자물쇠에 다른 열쇠를 갖고 있을까? 태블릿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72시간이 빠르게 감겼습니다. 북한의 새 암호, 5개국의 항복, 연료 주입, 36시간이라는 시계. 왜 못 뚫었을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슈퍼컴퓨터도 있었고 암호학 박사도 있었고 수십 년 축적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것을 빠뜨린 겁니다. 포스터 국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수학이 아니라 심리라고, 코드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태평양 위를 날아가는 동안 제가 아는 북한 지식을 처음부터 다시 펼쳐봤습니다. 김씨 왕조 3대 세습, 주체사상, 선군정치, 핵개발 연대기. 하지만 전부 보고서에서 읽은 것들이었습니다. 정리된 데이터였습니다.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의 숨결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다를 겁니다. 한국인에게 북한은 교과서에 나오는 위협이 아니라 70년 전까지 한솥밥을 먹던 형제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같은 말을 쓰고 이산가족이 생사도 모른 채 나이 들어가는 곳. 데이터에서는 절대 잡히지 않는 그 결이 어쩌면 돌파구일 수 있습니다. 10시간쯤 지났을 때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식사하시겠습니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커피만 부탁했습니다. 긴장되시죠? 승무원이 종이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공군에서 20년 복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런 임무는 처음 봅니다. 어떤 임무요? 한 사람이 전쟁을 막으러 날아가는 임무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 영웅이 아닙니다. 책상에 앉아서 숫자나 읽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가고 계시잖습니까? 승무원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너머로 새날의 해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주황빛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태블릿이 다시 울렸습니다. 타라 윤이었습니다. 선배, 새 정보 들어왔어요. 북한 내부 통신량이 급격히 뛰고 있어요.
평소 대비 4배. 뭔가 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발사가 앞당겨진 건 아니죠? 확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패턴이 평시와 완전히 달라요.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서울까지 4시간 남았습니다. 제발 그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해가 떠오르는 쪽을 바라보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건 현지 시각 오후 2시였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양복 차림의 남자 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하트 분석관이십니까? 맞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나왔습니다. 차량 준비돼 있습니다. 검은색 세단에 올라 서울로 달렸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아파트 단지가 끝도 없이 펼쳐졌습니다. 오후의 햇살 아래 평범한 금요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36시간 뒤에 핵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창밖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운전하던 요원이 100m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아직입니다. 패닉이 더 위험합니다. 1000만 명이 동시에 대피하려 하면 도시 자체가 마비됩니다. 이해가 됐지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1000만 명. 그들의 평범한 오후가 창밖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차가 용산구에 들어섰습니다. 국가정보원 본부는 밖에서 보면 생각보다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긴 복도 끝에 회의실 문이 있었고 그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 그 너머로 느껴지는 날카로운 시선. 체구는 크지 않았지만 서 있는 자세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악수를 건넸는데 손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쥐는 힘에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백승열입니다. 위성정보 분석단을 맡고 있습니다. 통역 요원이 영어로 옮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들어가시죠. 백승열이 몸을 돌려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 안쪽에 대형 스크린 6개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각 화면마다 데이터 흐름이 쉬지 않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 신호 분석 그래프, 암호 패턴 조각들. 저희도 3일간 북한 신형 암호에 매달렸습니다. 백승열이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줄도 못 뚫었어요. 의자에 앉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막힌 건가?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왔는데 같은 벽 앞에 선 건가? 하지만 백승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그의 안경에 반사되어 번뜩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앞에 놓인 리모컨을 들어 올리는 백승열의 손가락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거기에 뭐가 떴는지 그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뜬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비자금. 한글이었지만 의미를 이해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통역 요원이 영어로 옮기기도 전에 제 눈이 화면에 못 박혔습니다. 그 아래로 단어 2개가 더 떠 있었습니다. 최고, 그리고 스위스. 이걸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승열이 제 쪽을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거꾸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과부터 보시고 방법은 천천히 풀어드리죠. 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복잡한 파형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시간축을 따라 불규칙한 높낮이가 이어지는데 어떤 구간에서는 짧고 긴 진동이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새벽 2시 40분부터 포착된 신호입니다. 백승열이 특정 구간을 확대했습니다. 얼핏 보면 모스 부호처럼 보이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충격과 긴 충격이 번갈아 나타나는 패턴이었습니다. 구식 타자기 소리입니다. 백승열이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타자기를 씁니까? 컴퓨터를 놔두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트워크에 연결된 순간 해킹 위험이 생기니까. 타자기는 완전히 독립된 장치입니다. 그 위에 뭘 치든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컴퓨터로는 남길 수 없는 무언가를 타자기로 작성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문서일 겁니다. 백승열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타자기 자판은 글자마다 미세하게 다른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무게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니까요. 저희는 그 차이를 분석해서 어떤 글자가 입력됐는지 역추적했습니다. 화면에 한글 문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완전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단어 몇 개가 선명했습니다. 비자금, 최고, 스위스. 제가 처음 본 바로 그 단어들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타자기 소리를 잡아냈다는 건 건물 안에 음파를 밖에서 포착했다는 뜻입니까? 도대체 어떻게요? 백승열이 리모컨을 눌러 다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위성 사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무수달리 미사일 기지, 발사대와 연료 탱크, 관제 건물들이 칼로 오려놓은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아리랑 7호가 어제 새벽 촬영한 사진입니다. 백승열이 설명했습니다. 해상도 30cm, 지면에 놓인 신문의 활자도 판독 가능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본 건 사진이 아닙니다. 백승열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진동입니다. 진동이요? 아리랑 7호에는 레이저 간섭계가 탑재돼 있습니다. 원래 용도는 지진 감지인데 저희는 이걸 다르게 활용했어요. 백승열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건물 표면에서 나오는 미세한 떨림을 잡아낸 겁니다. 사람이 걷는 진동, 기계가 돌아가는 진동, 벽을 타고 빠져나오는 음파까지. 암호화된 전파 신호는 막을 수 있어도 물리적 진동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했습니다. 암호를 풀 필요가 없다. 전파를 뚫는 대신 건물이 떠는 것을 읽으면 된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제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밖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정확한 대화 내용까지는 모릅니다. 백승열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지, 어떤 장비가 돌아가는지, 타자기처럼 특정 소리를 내는 물체가 무엇인지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26년간 정보 분석을 해왔지만 이런 발상은 처음이었습니다. 위성으로 벽 너머의 소리를 읽는다. 5개국이 암호를 정면으로 뚫으려고 슈퍼컴퓨터를 돌리는 동안 한국은 아예 다른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백승열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안경 너머 눈빛이 잠깐 먼 곳을 향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자랄 때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벽 너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산다고. 아버지는 90년대에 두만강을 건너오신 분이에요. 북쪽에서 30년 넘게 사셨죠. 위성으로 벽 너머를 듣겠다는 생각,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그 말이 가슴 한쪽에 깊이 박혔습니다. 데이터 너머에 사람이 있고 기술 너머에 역사가 있었습니다. 포스터 국장이 말한 심리라는 단어가 이 순간 비로소 구체적인 형체를 갖췄습니다. 백승열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새 화면이 떴습니다. 시간대별 진동 패턴 그래프였습니다. 어젯밤 11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관제실 건물의 떨림을 기록한 겁니다. 특정 구간에서 진동이 급격히 치솟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새벽 1시 30분, 백승열이 그 구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시간에 관제실 내부에서 격렬한 신체 움직임이 잡혔습니다. 최소 20명 이상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회의였을까요? 다툼이었을 겁니다. 백승열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진동 곡선을 보면 급격한 변이가 많습니다. 의자가 뒤집히는 충격, 무거운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파형. 일반적인 회의에서는 나올 수 없는 수치예요. 발사를 앞두고 내부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모두가 한 방향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백승열이 다른 시간대의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포착된 건데 숙청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화면에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군부, 반대파, 제거.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내려왔습니다.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반대 세력을 솎아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백승열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부가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전원이 발사에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걸 막고 싶어 할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암호를 못 뚫어도 안에서 무너뜨릴 수는 있어요. 그 순간 백승열이 키보드를 한 번 더 쳤습니다. 화면에 전혀 다른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진동 패턴 그래프 한쪽 귀퉁이에 미세하지만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관제실과 별도 건물 사이를 반복해서 오가는 단독 인원 한 명이 포착됐습니다. 백승열이 그 점을 확대했습니다. 동선이 아주 독특해요. 관제실에 15분간 머물다가 외곽 건물로 이동하고 거기서 20분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이 패턴을 정확히 4번 반복했어요. 수상합니다. 매우 수상하죠. 백승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인원들과 동선이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혼자서 움직이고 특정 건물만 왕복합니다. 누군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뭔가 남들 모르게 하는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작은 점을 바라봤습니다. 위성이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잡아낸 한 사람의 발걸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하다고.
나중에 이 이야기의 어딘가에서 다시 등장할 거라고 백승열이 화면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단순한 발사 명령이 아닙니다. 하트씨, 비자금, 숙청, 내부 충돌, 미사일 뒤에 훨씬 더 큰 뭔가가 숨어 있어요.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며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30cm 해상도의 위성이 건물의 떨림을 잡고 그 떨림에서 타자기 소리를 읽고 타자기 소리에서 비밀 자금의 흔적을 추출해냈습니다. 5개국이 정면으로 뚫으려다 깨진 벽을 한국은 아예 돌아간 겁니다. 벽을 부수는 대신 벽이 떨리는 것을 들은 겁니다. 26년 경력의 저로서는 경험한 적 없는 발상이었습니다. 동시에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뭔가가 가능할지 모른다. 그런데 백승열이 실시간 피드를 띄운 순간 화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관제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신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건물, 여러 도시, 동시다발적으로 그래프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았습니다. 뭡니까 이건?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백승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면적인 움직임입니다. 최소 3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이동하고 있어요. 관제실만이 아닙니다. 군막사, 통신소, 지하 벙커까지 전부. 그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새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본 것은 그저 시작이었습니다. 8시간, 10분 전까지만 해도 36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순식간에 녹아내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열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의 얼굴이 1초 만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선 그가 내뱉은 말에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은 음성이 직접 잡혔습니다. 발사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지금 당장이요? 예정 시각이 앞당겨졌습니다. 오늘 밤 11시, 8시간 후입니다. 제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깊은 숨을 삼켰습니다. 서울에 남은 시간이 고작 8시간이라니. 금요일 밤 11시면 도심에는 퇴근한 직장인들, 약속을 잡은 연인들, 아이를 재우는 부모들로 가득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결과에 도달하기 전 30분 사이에 벌어진 일부터 풀어야 합니다. 백승열이 실시간 피드를 띄웠을 때 북한 전역에서 진동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관제실뿐 아니라 군막사, 통신소, 지하 벙커에서 동시다발 신호가 솟구쳤습니다. 3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규모였습니다. 이건 발사 준비 패턴이 아닙니다. 백승열이 그래프를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군사 작전과 동선이 다릅니다. 이건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새 데이터가 화면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벙커에서 비정상적 진동이 포착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고 무거운 물체가 끌리고 금속성 충격파가 연속으로 찍혔습니다. 총성입니다. 백승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벙커 안에서 총소리가 나고 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부 쿠데타입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승열이 다른 화면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진동만으로는 누가 이기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때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백승열이 전화를 받고 표정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북한 통신망 전체가 10분 전부터 끊겼습니다. 모든 신호가 사라졌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단한 겁니다. 백승열이 설명했습니다. 내부에서 김정은이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쿠데타 세력이 김정은을 고립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통신이 끊겼다는 건 발사 명령도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백승열이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미사일 기지는 독립통신망을 쓰고 있어요. 일반 통신이 죽어도 발사 명령은 별도 회선으로 전달됩니다. 만약 쿠데타가 성공하면 발사가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김정은은 보복으로 더 빨리 발사 버튼을 누를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최악이 현실이 됐습니다. 통신이 복구됐습니다. 10분간의 침묵이 깨지고 북한 전역에서 전파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김정은의 음성이 잡힌 겁니다. 발사 명령. 오늘 밤 11시 쿠데타가 일단 진압됐습니다. 백승열이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잔존 세력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회의실 안이 납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국정원 직원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발사대가 수직으로 세워졌습니다. 최종 점검 개시. 백승열이 위성 영상을 띄웠습니다. 거대한 미사일이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주변으로 기술자들이 개미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8시간. 다시 그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하나 남은 카드가 있습니다.
백승열이 이전 화면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타자기 진동에서 추출한 데이터 중 아직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새벽에 포착된 타자기 신호에 비자금 정보 외에 다른 숫자 배열이 있었습니다. 백승열이 특정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16자리 숫자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복잡한 배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좌번호인 줄 알았는데 구조가 다릅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사일 기지의 긴급 중단 코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승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독재자라고 해서 통제력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김정은도 자기가 제거될 상황에 대비해 비상장치를 만들어뒀을 겁니다. 유사시에 발사를 멈출 수 있는 일종의 보험이죠. 그걸 기록해 둔 겁니다. 타자기로. 해킹이 불가능한 물리적 매체, 확실합니까? 백승열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다른 패가 없어요. 저는 그 16자리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으면 미사일이 멈춥니다. 틀리면 북한이 우리의 감청 사실을 알아채고 발사를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성공과 파멸이 같은 동전의 양면에 놓인 도박이었습니다. 전송하려면 미사일 기지 통신망에 접근해야 합니다. 백승열이 말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 권한이 없어요. 미국 국가안보국에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보안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쪽은 북한 군사망 침투 능력이 있습니다. 포스터 국장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황 설명과 함께 16자리 숫자를 첨부했습니다. 답장은 3분 만에 왔습니다. 코드 전송 시도합니다. 결과는 15분 내에 확인 가능. 백승열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R이랑 7호 실시간 피드를 띄웠습니다. 미사일 기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코드가 작동하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15분이 1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진동 패턴, 위성 영상, 전파 신호,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했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백승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코드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믿었던 카드가 꺾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태블릿에 새 메시지가 떴습니다. 포스터 국장이었습니다. 하트스. 코드 전송 실패. 북한 시스템이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드를 입력하자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른 파일을 토해냈습니다. 암호화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입니다. 지금 분석 중.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다른 파일이요. 무슨 파일이죠? 잘못된 코드가 빗장을 열었습니다. 열쇠는 틀렸는데 금고가 열린 겁니다. 실패가 뭔가를 터뜨렸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스터 국장의 메시지에 담긴 흥미로운 이라는 단어가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백승열이 제 표정을 읽고 물었습니다. 뭔가 왔습니까? 코드는 실패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다른 문을 열었을 수도 있어요. 백승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우리 둘 다 화면을 응시한 채 다음 메시지를 기다렸습니다.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까지 7시간 남짓. 서울의 하늘 아래서 1000만 명이 아무것도 모른 채 금요일 저녁을 보내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포스터 국장의 다음 메시지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온 것은 대피 명령이었습니다. 하트스. 주한미군 가족 전원 철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 수송기가 1시간 뒤 출발합니다. 당신도 지금 즉시 공항으로 가십시오.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떠날 수 있었습니다. 공항까지 차로 40분. 수송기에 올라타면 끝이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백승열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이 철수한답니다. 백승열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니까요. 당신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피하지 않습니까? 백승열이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한 서울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아내도, 아이도, 부모님도 전부 서울에 있습니다. 저만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 말에 가슴 한가운데가 멍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선택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행기 한 대면 벗어날 수 있었죠. 하지만 백승열은 달랐습니다. 이 도시의 1000만 명과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갑니다. 뭐라고요? 떠나지 않겠습니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백승열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무언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놀라움도 아니고 감사도 아닌 더 깊은 무엇이었습니다. 같은 배에 탄 사람만이 주고받을 수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럼 같이 끝까지 가보죠. 백승열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태블릿에 대용량 파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포스터 국장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코드 전송이 실패하면서 북한 시스템이 토해낸 암호화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 백승열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건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문서였습니다. 은행 계좌 명세, 해외 송금 내역, 비밀 계약서, 그리고 사진. 수백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백승열이 문서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점점 느려졌고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김정은의 비자금 전체 내역입니다. 백승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위스, 룩셈부르크, 케이맨 제도. 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합산 300억 달러, 300억 달러. 한화로 40조 원이 넘는 돈이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백승열이 다음 폴더를 열었습니다. 숙청 명단. 지난 10년간 제거된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사진까지 첨부돼 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수백 명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군복을 입은 장성들, 양복 차림의 관료들, 심지어 혈연으로 보이는 가족 구성원들까지 전부 김정은의 명령으로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승열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김정은이 만들어 둔 보험입니다. 자기가 제거될 경우를 대비해서 측근들의 범죄 증거를 따로 묻어둔 거예요. 나를 건드리면 너희도 끝장이다라는 협박용 장치죠. 잘못된 코드가 이 트랩 도어를 열어버린 겁니다. 그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보험이 자기 무덤이 된 셈이에요. 이 정보가 북한 내부로 흘러들어가면 김정은 정권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300억 달러를 빼돌린 독재자, 수백 명을 죽인 숙청의 증거, 이것만으로도 정권의 정당성이 증발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 정보를 공개하려면 며칠은 걸릴 텐데 미사일은 7시간 안에 날아옵니다. 백승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북한 주민 대부분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어요. 내부 인트라넷인 광명망이 있긴 하지만 외부에서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돼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할 통로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무기를 손에 쥐었는데 쓸 수가 없다니. 열쇠를 찾았는데 문까지 갈 길이 없는 거였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보이는 창문 너머 서울 시내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주말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7시간 뒤에 이 도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지아 회의실 안에 몇 명뿐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로렌이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다 받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살아있다고, 괜찮다고, 곧 돌아간다고, 어떤 말도 거짓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트씨. 백승열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포기하자는 겁니까?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백승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지금 손에 든 패로는 이길 수 없어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비자금 명세서, 숙청 명단, 사진들, 정권을 통째로 뒤집을 수 있는 폭탄인데 투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화면에 새로운 경보가 떴습니다. 북한 내부 통신량이 또다시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신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백승열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평양, 함흥, 청진, 원산, 북한 주요 도시 전역에서 신호가 잡히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10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같은 순간 제 태블릿에도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타라 윤이었습니다. 선배, 미국 정찰 위성이 이상한 걸 포착했어요. 북한 여러 도시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어요. 수천 명씩. 백승열에게 보여줬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위성 영상 띄워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 정찰 위성 실시간 피드가 나타났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100명, 200명, 500명. 숫자가 계속 불어났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전단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백승열이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비자금 정보가 북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떡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부 세력입니다. 백승열이 말했습니다. 쿠데타가 일단 진압됐지만 잔존 세력이 살아남아서 정보를 퍼뜨린 겁니다. 함흥, 청진, 원산, 다른 도시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백승열이 침묵했습니다. 확신이 없는 게 분명했습니다. 민중이 아무리 들고 일어나도 미사일 기지는 독립통신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발사 명령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거리의 함성이 발사 버튼까지 닿을 수 있을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까지 6시간. 우리 손에는 300억 달러어치의 폭탄이 있었고 북한 거리에는 수천 명이 나와 있었고 미사일은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퍼즐 조각은 전부 있는데 맞추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 그것이 그 순간 우리가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발사 10분 전, 저는 회의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차가운 벽에 붙어 있었고 화면에는 카운트다운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10분, 600초. 이 숫자가 0이 되면 서울은 끝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2시간 전으로 되돌립니다. 밤 8시 50분. 백승열과 저는 회의실 바닥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벽 위 화면에는 발사 카운트다운이 2시간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백승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보는 힘이지만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는 위성도 있고 진동 데이터도 있고 300억 달러 비자금 파일도 있습니다. 백승열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는 건 결국 사람이에요. 북한 군인들, 관료들, 장성들. 그 사람들이 움직여야 뭔가 바뀝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줄곧 기술에 매달려 왔습니다. 슈퍼컴퓨터, 위성, 암호해독.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백승열이 물었습니다. 떠날 수 있었는데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로렌의 얼굴이, 케이틀린의 웃음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꼈습니다. 후회 안 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옳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백승열이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하나가 스쳤습니다. 거리로 나온 수천 명의 북한 주민, 내부에서 살아남은 쿠데타 세력, 그리고 우리 손에 쥔 비자금 파일과 숙청 명단, 퍼즐 조각들이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부에 직접 보내면 어떻습니까? 제가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백승열이 올려다봤습니다. 뭐려? 비자금 파일, 숙청 명단, 사진 전부. 미사일 기지의 독립통신망은 못 뚫어도 군부 고위층 개인 연락망은 다릅니다. 코드 전송할 때 시스템이 토해낸 파일 안에 군부 고위층 연락처도 있었잖아요. 백승열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암호화 안 된 채로 30명에게 동시에 쏩니다. 비자금 300억 달러 증거, 숙청 사진 전부. 누가 보냈는지가 문제인데 외부에서 온 정보는 안 먹힙니다. 백승열이 바로 짚었습니다. 적국이 보낸 거라고 치부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내부에서 온 것처럼 위장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쿠데타 세력이 살아남아서 정보를 퍼뜨렸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들인 척하는 겁니다. 내부 고발자처럼. 백승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가능합니다. 북한 군부 내부 통신 양식을 흉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 이름으로 보냅니까? 저는 숙청 명단을 다시 열었습니다. 수백 개의 이름이 줄줄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에 눈이 꽂혔습니다. 오광석, 인민군 총참모장, 작년에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으로 합시다. 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죽은 걸로 알려진 총참모장 이름으로 보낸다고요? 백승열이 되물었습니다. 죽었다고 알려진 최고위 장성이 살아서 내부 고발을 한다면 군부는 최소한 확인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무시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백승열이 잠시 망설이더니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가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자금 자료와 숙청 명단, 사진 전부를 북한 내부 문서 양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아 도왔습니다. 군부 고위층 30명에게 동시 전송할 메시지였습니다. 동지들에게 고합니다. 백승열이 완성된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오광석 총참모장이다. 살아있다. 최고 존엄의 범죄 증거를 공개한다. 비자금 300억 달러. 무고한 동지들의 진실을 직시하라.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먹힐까? 이 도박이 통할까? 보냅니다. 백승열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계속됐습니다. 1시간 10분, 50분, 40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30분, 20분. 여전히 침묵. 화면 속 미사일은 하늘을 찌르고 서 있었고 기지 주변에서는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불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백승열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5분. 그때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북한 내부 통신망에 새로운 신호가 올라온 겁니다. 직원이 외쳤습니다. 군부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평양 인민무력부 건물에서요. 백승열이 위성 영상을 띄웠습니다. 고위 장성들이 속속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0명이 넘었습니다.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운트다운은 10분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발사 10분 전.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바로 그 순간 무수달리 미사일 기지 위성 영상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사대 주변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기술자들이 전원 동작을 멈췄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관제실에서 긴급 통신이 포착됐습니다. 백승열이 진동 분석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카운트다운 8분.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7분, 6분. 발사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직원이 외쳤습니다. 화면 속에서 하늘을 향해 서 있던 거대한 미사일이 천천히 눕기 시작했습니다. 수직에서 수평으로 자세가 해제되고 있었습니다. 멈췄습니다. 백승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발사가 중단됐어요. 저는 그 순간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멈춘 건가? 정말로 끝난 건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서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긴급 방송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백승열이 북한 방송 신호를 가로챘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인민군 장성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광석 총참모장이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오광석. 우리가 이름을 빌린 바로 그 사람.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살아 있었습니다. 나는 작년에 처형되지 않았다. 오광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숨어서 증거를 모았다. 최고 존엄의 범죄를. 그리고 오늘 동지들과 함께 일어섰다. 기지 지휘권을 장악했다. 발사 중단 명령을 직접 내렸다. 사부에서 진동 분석으로 잡혔던 의문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관제실과 외곽 건물 사이를 반복해서 오갔던 단독 이동자.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같은 동선을 정확히 4번 반복했던 그 점. 그게 오광석이었습니다. 숨어서 동료들과 접선하고 증거를 전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지 내부에 위장 잠입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꾸며낸 거짓말이 진실이었습니다. 위장 메시지를 보낸 건 우리였지만 그 이름의 주인은 진짜로 살아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군 장성 20명 이상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민을 배신한 독재자를 거부한다. 오광석이 선언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를 중단했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한다. 김정은은 체포됐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비자금과 숙청의 증거가 공개됐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간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백승열이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저도 힘이 빠져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태블릿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터 국장, 타라윤, 백악관, 국방부 모두가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확인합니다. 발사 중단, 쿠데타 성공, 위기 종료. 회의실 바깥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서로 껴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백승열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트씨, 당신 덕분입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진동을 읽어내지 않았으면 시작조차 못했어요. 그리고 오광석이 살아있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위성이 벽 너머를 들었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빌렸고 실패한 코드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계획대로 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빗나갔는데 그 빗나간 것들이 겹치면서 기적이 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불빛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결코 모를 겁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들이 안전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북한에서 새로운 방송이 나왔습니다. 임시정부 구성, 비핵화 협상 개시 선언. 국제사회가 놀라움과 환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지하 회의실에서 두 사람이 바닥에 앉아 나눈 대화도, 엔터키 하나에 1000만 명의 운명을 건 순간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6개월 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시상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50개국 정보기관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장, 백승열이 단상에 올라
트로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세계 정보기관 협의회 특별상, 미국의 포스터 국장도, 영국의 헬렌 크로스도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기억하는 건 그날 밤이 아닙니다. 시상식보다 훨씬 전, 위기가 끝나고 며칠 뒤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이었습니다. 백승열과 함께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난간에 팔을 기대고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강물 위에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이 도시는 핵 공격 직전이었습니다. 지금은 택시 경적 소리와 치킨집 간판 불빛이 평화롭게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백승열이 난간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결국 암호를 끝내 풀지 못했는데 위기가 해결됐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사람을 읽어야 했어요.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3월의 찬 공기였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리 위로 연인들이 지나갔고 자전거를 탄 배달원이 바쁘게 달려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가까이 벼랑에 섰었는지. 하지만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모르는 채로 일상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킨 거였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백승열이 물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26년간 저는 책상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터만 보고 숫자만 믿었죠. 이번에 배웠어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그들의 두려움, 희망, 용기 말입니다. 백승열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분석관이 되겠네요. 아닙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포스터 국장이 서울로 날아왔을 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가 저와 백승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한 건 정보를 나눈 것뿐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을 바꾼 건 북한 사람들이에요. 거리로 나온 시민들, 일어선 장성들, 그들이 직접 움직인 겁니다. 호텔방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사흘간의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단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이 경험을 담을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암호를 풀지 못했다. 하지만 승리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답이었다. 한국의 독특한 시각, 북한 내부의 용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국경을 넘은 신뢰가 판을 뒤집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다. 인천공항에서 워싱턴행 비행기를 탈 때 백승열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악수 대신 포옹을 나눴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악수와는 전혀 다른 온기였습니다. 또 만나죠. 백승열이 말했습니다. 반드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신뢰예요. 그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강이 은빛 실처럼 구불거렸고 아파트 불빛들이 보석 가루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떠나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로렌과 케이틀린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케이틀린이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영웅이 됐어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났어.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백승열이 옆에 있었고 서울의 불빛이 강물 위로 평화롭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흘러 제네바 시상식이 끝난 뒤였습니다. 복도에서 백승열을 불렀습니다. 승열 씨, 축하합니다. 하트 씨. 백승열이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당연하죠.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축하만 하러 온 건 아닙니다. 백승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주변을 둘러본 뒤 그를 빈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보안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입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중국이 새 암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북한 것보다 100배는 복잡해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어제부터 대만 해협에서 이상 신호가 잡혔습니다. 중국 군함 30척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백승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침공 준비입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호주 전부 같은 신호를 잡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암호를 못 풀고 있습니다. 백승열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프스 산맥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거군요. 백승열이 말했습니다. 다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리랑 8호가 작년에 발사됐죠? 더 정밀한 센서를 탑재했다고 들었습니다. 백승열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상도가 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중 음파 탐지도 가능해요. 잠수함의 프로펠러 소리까지 잡아냅니다. 그러면 중국 해군 전체를 추적할 수 있겠군요. 할 수 있습니다. 백승열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이번에는 한국이 주도합니다. 백승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보 공유도, 작전 계획도 우리가 중심이 돼야 합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주도권을 넘긴다. 워싱턴이 받아들일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주도로 하겠습니다. 백승열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6개월 전 서울 지하 회의실에서 처음 맞잡았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때는 차가웠는데 이번에는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워싱턴으로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작전명 태평양의 눈. 한국 주도 다국적 정보 작전 제안. 사흘 뒤 백악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국가정보원 작전실에 10개국 분석관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전원이 한국의 지휘 아래 움직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승열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48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또 48시간이라니 너무 쉽게 물러나요. 백승열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서울 국가정보원 지하 5층. 이번에는 6개월 전보다 더 깊은 곳이었습니다. 최고 보안 등급 작전실. 문이 열리자 벽 전체를 덮은 거대한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만 해협 실시간 위성 영상이었습니다. 중국 군함 30척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푸젠성 공군 기지에는 전투기 150대가 집결해 있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백승열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다른 점이 있어요. 중국은 내부 분열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군대예요. 중국 경제가 기술 투자와 수출 호조로 반등 신호를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내수 소비 침체와 부동산 불안의 불만을 외부 모험으로 돌리려 한다는 분석이 각국 정보기관 사이에 돌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자신감이 군사적 모험주의로 전환되는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10개국 분석관들이 각자 위치에 앉았습니다. 백승열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작전명 태평양의 눈을 게시합니다. 화면에 작전 계획이 펼쳐졌습니다. 1단계. 아리랑 8호로 해협 전역을 정밀 스캔합니다. 2단계. 대만 정부의 정보를 전달하고 방어 작전을 지원합니다. 3단계. 중국 내부 통신을 역추적해서 작전 지휘부 위치를 확인합니다. 일본 방위성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감청 사실을 알아차리면 어떻게 합니까? 알게 내버려 둡니다. 백승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부 파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심리전입니다. 포스터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지력이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아리랑 8호가 쏟아내는 실시간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상도 15cm. 6개월 전 아리랑 7호보다 2배 정밀했습니다. 거기에 수중 음파 탐지까지 추가됐습니다. 잠수함 프로펠러의 미세한 떨림까지 잡아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랑 8호가 해저에서 잡아낸 것은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백승열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중국 남부 해안 지하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타났습니다. 일반 위성으로는 절대 포착할 수 없는 깊이에 있었습니다. 터널입니다. 백승열이 말했습니다. 대만까지 연결된 비밀 통로예요. 최소 10년 전부터 건설해 온 겁니다.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지상 침공이 아니라 지하 침투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해군과 공군은 눈속임이에요. 특수부대 5,000명이 터널을 통해 대만 본토로 들어갈 겁니다. 백승열이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어젯밤부터 터널 내부 진동이 급증했습니다. 침투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대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백승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알려야 합니다. 백승열이 즉시 대만 국가안전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북부 해안 긴급 경계 요청합니다. 좌표 전송합니다. 적 특수부대가 지하로 접근 중입니다. 동시에 저는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국가안보 보좌관이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한국 아리랑 8호 위성 데이터입니다. 지금 전송합니다. 30초 뒤 보좌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대통령께 즉시 보고합니다.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터널 입구 확인, 특수부대 이동 속도 계산,
대만 측 출구 위치 특정, 10개국 분석관들이 각자 맡은 영역에서 데이터를 쏟아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이 10개국 정보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물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터널 내부 진동이 줄어들었습니다. 특수부대가 방향을 바꿔 중국 본토 쪽으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일본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확실합니까? 백승열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확실합니다. 후퇴 중입니다. 그때 백승열이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쉽게 물러나요. 저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백승열이 화면을 계속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년을 들여 판 터널인데 우리가 발견했다고 바로 포기한다. 중국이 그렇게 단순한 상대가 아닙니다. 다른 경로를 찾아보세요. 백승열이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R이랑 8호 전 해역 스캔. 우리가 놓친 게 있을 겁니다. 10분, 20분, 30분이 흘렀습니다. 찾았습니다. 싱가포르 분석관이 외쳤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지점이 표시됐습니다. 대만 북쪽 해역. 첫 번째 터널보다 훨씬 깊은 곳에 두 번째 터널이 있었습니다. 깊이 때문에 발견하기가 더 어려웠던 겁니다. 첫 번째는 미끼였습니다. 백승열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찾는 동안 진짜 부대는 두 번째 터널로 이동한 거예요. 대만 출구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포스터 국장이 급히 물었습니다. 3km. 현재 속도면 2시간 후 도착합니다. 호주 분석관이 계산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백승열이 다시 대만에 긴급 연락을 넣었습니다. 북부 해안 좌표를 전송하고 봉쇄 작전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중국 작전 지휘부를 무력화해야 했습니다. 하트씨, 백승열이 저를 봤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의 사이버 공격팀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요. 지금이 전쟁 직전입니다. 백승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사이버 공격이냐, 실제 전쟁이냐. 보안 전화를 들었습니다. 워싱턴 국가안보국으로 연결했습니다. 사이버 작전 승인을 요청합니다. 목표는 중국 군사 지휘망. 3분이 지났습니다. 가장 긴 3분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작전명 드래곤 슬레이어. 즉시 개시합니다. R이랑 8호가 베이징에서 500km 떨어진 산악지대의 군사 벙커를 정밀 스캔했습니다. 통신 안테나 위치, 전력 공급선, 환기구, 모든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데이터를 미국 사이버팀에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미국 사이버팀이 중국 군사망을 뚫는 동안, 대만군이 터널 출구를 에워싸는 동안 우리는 화면 앞에서 숨을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지휘부 통신 두절됐습니다. 미국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성공한 겁니다. 벙커에서 모든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지휘부는 이제 터널 속 특수부대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대만군이 터널 출구를 봉쇄했습니다. 일본 분석관이 외쳤습니다. 위성 영상에 대만 해병대가 터널 출구를 에워싼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갑차, 헬기, 병력 1000명, 완벽한 포위망이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백승열이 말했습니다. 나오거나 안에서 굴거나.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 30분. 터널 출구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중국 군인들이 손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명, 5명, 10명, 50명. 계속 늘어났습니다. 항복하고 있습니다. 백승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전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0개국 분석관들이 서로 악수하고 포옹했습니다. 포스터 국장이 백승열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세계가 빚을 졌어요. 백승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가 함께한 겁니다. 그날 오후 베이징에서 긴급 성명이 나왔습니다. 대만 해협 군사 훈련을 즉각 중단한다. 군함을 철수시킨다.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CNN, BBC, NHK 전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중국이 갑자기 물러났을까?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 지하 작전실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위성이 바다 밑을 읽었고, 한국의 직감이 미끼를 간파했고, 한국의 지휘 아래 10개국이 움직여서 전쟁을 막았다는 것을. 백승열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서울 아침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옆에 섰습니다. 하트씨,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북한보다 위험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합니까? 백승열이 물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왜 한국에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죠? 잠시 생각했습니다. 1년 전에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국경은 지도에만 있는 거더라고요. 평화는 모두의 것이니까요.
백승열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대답입니다. 서울의 아침 해가 작전실 창문을 타고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밤새 긴장했던 열개국 분석관들의 얼굴에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전쟁은 막았지만 세상이 갑자기 평화로워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위기는 언제든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같이 싸울 사람들이 있다는 것. 출근길 지하철에는 커피 향이 가득했습니다. 한강 둔치에서는 조깅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고 초등학교 앞에서는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교문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이 도시에 누구도 몰랐습니다. 2번이나 전쟁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다는 것을. 한 번은 핵미사일이, 한 번은 해저 터널이 이 일상을 삼킬 뻔했다는 것을. 하지만 사람들이 모른 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승리였습니다. 일주일 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만 해협 위기는 평화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이것은 국제 공조의 승리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 어디에도 대한민국의 이름은 크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런던, 파리, 도쿄. 각국 정보기관 상황실에서는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판을 뒤집은 거야? 답은 내부 보고서에만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영국 정부통신본부, 프랑스 대외안보총국, 일본 방위성. 보고서 서식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지만 맨 윗줄에 적힌 문장은 전부 같았습니다. 결정적 정보 출처, 대한민국. 얘네는 익명의 정보 소스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위기의 핵심은 새로운 무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이었다. BBC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막는 법을 다시 정의했다. 일본 방위성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 안보의 중심축은 더 이상 단일 강대국이 아니다. 며칠 뒤 국제안보학회에서 한 노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백발의 70대 학자였습니다. 40년간 정보전을 연구해 온 사람이었죠. 이전까지 정보전은 더 많이 훔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도청 장치를 더 많이 심고 서버를 더 깊이 뚫고 위성을 더 많이 쏘아 올리는 경쟁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목격한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더 깊이 이해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데이터 너머의 움직임, 신호 너머의 공포, 권력 뒤에 숨은 균열. 그것을 읽어낸 건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발표 자료의 마지막 장에 문장 하나가 조용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리랑 위성, 전쟁을 멈춘 최초의 눈.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수많은 기술이 동원됐고 수많은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판을 바꾼 건 결국 하나였습니다. 벽 너머를 듣겠다는 발상, 데이터 뒤에 숨은 사람을 읽겠다는 시선. 한국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세계 정보기관들의 협력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분석을 먼저 보자. 이 말이 새로운 관행이 됐습니다. 공식, 프로토콜에 적힌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위성으로 벽 너머를 읽는 나라, 건물의 떨림에서 타자기 소리를 추출하는 나라, 암호를 풀지 않고도 전쟁을 막는 나라. 그 나라의 분석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조용히, 아무 홍보도 없이 대한민국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쟁을 막는 나라, 총을 쥐지 않고 판을 바꾸는 나라. 백승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워싱턴의 밤이었고 서울은 아침이었습니다. 보고서 다 봤어요. 백승열이 말했습니다. 결정적 정보 출처 대한민국.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요.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제가 웃었습니다. 떠들지 않는 게 진짜 강한 거예요. 하트씨 답다운 말이네요. 백승열도 웃었습니다. 1년 전에는 그런 말 안 하셨을 텐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1년 전에 저는 데이터만 믿는 분석관이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벽 너머에 소리가 있다는 걸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승열씨,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건 결국 뭐였을까요? 짧은 침묵 뒤에 백승열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평범한 하루를 살 수 있게 한 거 아닐까요? 지하철 타고 커피 마시고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주는 그 하루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도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로렌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케이틀린이 교복을 입고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또 전화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언제든요. 백승열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줄이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고 모든 경위를 기술한 뒤 마지막 한 문단이 남아 있었습니다. 뭐라고 쓸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지난 1년이 떠올랐습니다. 랭글리 지하 상황실에서 붉은 포물선을 처음 본 순간, 수송기 안에서 혼자 태평양을 건너던 밤, 백승열이 건물의 떨림을 보여줬을 때의 전율, 바닥에 주저앉아 카운트다운을 세던 10분, 한강 다리 위에서 나눈 대화, 그리고 10개국이 서울에 모여 함께 싸운 밤,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한 것이 아니다. 그저 사람들이 평범한 하루를 살 수 있게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마침표를 찍고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맑게 트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위기가 준비되고 있을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있다는 것. 그리고 벽 너머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서울의 아침은 오늘도 평화로울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그 평화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미국 정보분석관 콜린 하트와 한국 국정원 백승열의 사연 어떠셨나요? 5개국 정보기관이 72시간 동안 뚫지 못한 암호, 30cm 해상도의 한국 위성이 읽어낸 건물의 떨림, 그 떨림 속에서 찾아낸 300억 달러의 비자금과 수청 명단, 그리고 발사 10분 전 엔터 키 하나에 1000만 명의 운명을 건 순간까지 어떤 슈퍼컴퓨터도 풀지 못한 문제를 벽 너머의 소리를 듣겠다는 한 사람의 발상이 풀어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자란 탈북자의 아들이 위성으로 하늘에서 땅을 읽고 26년 경력의 미국 분석관이 숫자 대신 사람을 믿기로 선택한 것.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묵묵한 신뢰가 전쟁을 막았습니다. 세계 정보기관 내부 보고서 첫 줄에 적힌 문장은 지금도 같습니다. 결정적 정보 출처, 대한민국.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판을 뒤집은 나라가 어디인지.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통일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진짜 힘을 모르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조용히 세계를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